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같은 일을 겪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참 신기하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은 이야기, 더 딥 다이브입니다. 저희 지난번에는 군맹서진 스님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걸 보면서요. 지금이랑 여기가 뭘까? 이걸 파고들었잖아요. 네, 그랬죠. 모든 게 관계 속에서 계속 변한다. 연기법. 참 놀라운 관점이었어요. 맞아요. 고정된 건 없고 다 흐름이고 관계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 명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의 핵심 주체, 바로 나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스님의 책 제4강, 생명의 근원, 무명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불교에서는 나, 다시 말해 중생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네, 12처, 18개, 오온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올 거고요. 특히 무명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스님의 독창적인 해석이 담겨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스터리, 나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 이야기가 좀 흥미롭다 싶으시면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걸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많이 납니다. 자, 스님께서는 이 4강에서 나를 탐구할 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네, 첫 번째 답이 뭐였죠? 나는 생물이다. 불교 용어로는 중생이다. 이거였죠. 네, 맞아요. 중은 모든, 생은 살아있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죠. 스님은 생물의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신진대사, 성장, 생식, 진화 이런 것들 중에서요. 가장 본질적이면서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특징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딱 꼽으셨어요. 아, 반응이요. 다른 기능도 중요하지만 반응이 핵심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자라가 위험할 때 껍데기 속에 쏙 들어가서 꼼짝 않잖아요. 그럼 다른 기능 다 멀쩡해도 우리가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그러네요. 죽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있어도 자극을 주면 반응할 능력이 있다면 아, 얜 살아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결국 외부 환경,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은 자극, 같은 환경인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일까? 스님이 드신 예처럼 누가 좀 기분 나쁘게 말했을 때 같이 막 화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이 반응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 하셨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다르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고 불교가 수천 년 동안 인간 마음을 탐구해온 거거든요. 그 결과로 아주 정교한 이론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생물, 즉 내가 외부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서 반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핵심 내용이군요. 네, 12처, 18개, 그리고 온.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외부 자극 반응 시스템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반응 시스템의 설계도라니 재밌는데요? 그럼 첫 번째 설계도 12처부터 좀 볼까요? 처는 영역, 받아들이는 통로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2가지 영역 혹은 통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감각기관 6개 있죠.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걸 안이비설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대상 6가지. 형상,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생각. 이건 색성향미촉 법이라고 하죠. 아, 기관 6개, 대상 6개, 합해서 12개라서 12처. 눈이 색깔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이런 거군요. 근데 마지막 법은 좀 다른 거죠. 네, 법은 앞에 5가지 감각 정보, 색성향미촉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개념, 그런 정신적인 대상을 말해요. 알겠습니다. 6기관이 6대상을 만나는 12가지 통로. 근데 스님께서는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네,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바로 눈앞에 뭐가 있어도 못 보고 옆에서 누가 말해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감각기관이랑 대상이 만나고는 있는데 내 마음, 내 의식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12처만 보면 그냥 기관이랑 대상이 만나면 바로 인식이 딱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셨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바로 18개예요. 개는 요소, 엘레먼트라는 뜻인데 인식을 구성하는 18가지 요소라는 거죠. 18가지요. 12처에서 6개가 더 늘었네요. 네. 12처의 12가지, 즉 6기관, 6근과 6대상, 6경에다가 각 감각 단계마다 의식, 즉 알아차림, 식을 추가한 거예요. 까지 의식, 육식이죠. 그러니까 눈이 형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의 의식, 안식이 함께 작용해야 아, 봤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귀 이근도 소리를 들을 때 귀의 의식, 이식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감각 정보와 거기서 생겨난 생각, 법경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마음의 의식까지. 이렇게 6개의 식이 더해져서 총 18개. 6근 플러스 6경 플러스 6식이 되는 거죠. 와, 훨씬 명확해지네요. 12처는 만남이었다면 18개는 그 만남에 알아차림이라는 의식 요소를 넣어서 실제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12처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의식의 역할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설계도, 오는 뭔가요? 이건 또 다른 각도인가요? 오는 묶음, 무더기라는 뜻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오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의 묶음, five aggregates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12처나 18개가 인식의 통로나 구성 요소에 집중했다면 오는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나라는 경험 전체를 뭐랄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5그룹으로 나눠 분석하는 거죠. 5그룹이요? 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첫째, 색온. 이건 물질적인 요소들의 묶음이에요. 스님은 여기에 우리 몸, 안이비설심뿐만 아니라 외부 감각 대상, 색, 성향 및 촉까지 다 포함시키세요. 인식 과정에 관련된 모든 물질적 측면을 말하는 거죠. 아, 몸과 대상 전부요? 네. 근데 여기서 스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불교의 물질관이 현대 물리학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현대 물리학은 물질의 근원을 어떤 궁극적인 입자로 보고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물질은 없다고 봐요. 모든 물질은 감각기관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되고 인식되는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와, 이것도 흥미롭네요. 물질이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시곤인데요. 이건 마음의 인식 기능 자체, 즉 알아차리는 마음의 묶음이에요. 아까 18개에서 말한 6가지 의식, 안식부터 의식까지,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마음, 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스님은 더 나아가서 유식학에서 말하는 말라식, 나라는 생각, 아레아식, 모든 경험 저장 같은 깊은 마음까지도 이 시곤에 포함시켜서 설명하세요. 인식의 아주 깊은 층까지 다루는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셋, 수온, 상온, 행온. 이 3가지는 물질, 색과 마음, 식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정신작용들. 이걸 마음의 부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묶음이에요. 아, 세곤과 시곤이 만나서 일어나는 작용들. 네. 12처의 법이나 18개의 법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먼저 수는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이 대상을 딱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 좋다, 즐거움, 싫다, 괴로움, 혹은 뭐 그냥 그렇다, 무덤덤함. 이런 단순한 감각적 느낌이죠. 다음 상은 지각이나 표상, perception,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대상을 알아보고 아, 이건 사과구나 하고 개념을 만들고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작용이죠. 대상을 파악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행. 이게 좀 복잡한데 형성작용 또는 의지작용, volitional formations라고 해요. 수, 상, 식을 제외한 모든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마음작용을 다 포함해요. 특히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반응하려는 의지나 의도, 그리고 과거 경험이나 습관 때문에 현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경향성, 즉 기질 같은 걸 의미해요. 아,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거군요. 이 행 때문에. 네, 바로 이 행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12처 18개의 오온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육근 플러스 육경, 색온, 알아차리고 육식, 식온, 그 결과로 느낌, 수온, 생각, 상온, 의지 반응, 행온을 일으키는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군요. 그렇죠. 오온의 흐름을 보면 외부 자극, 색이 들어오면 의식, 식이 알아차리고 느낌, 수와 생각이 생기고 과거 경험과 의지, 행이 작용해서 어떤 반응, 행, 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외부 환경, 색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순환인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이론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불교 심리학의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스님은 이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세요. 그게 뭔가요? 스님은 판단 상황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연기법이 작동하는 실제 그대로의 현실, 즉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 네, 우리의 인식 시스템 자체가 현실을 필연적으로 왜곡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곡이요? 실제 상황은 모든 게 연결돼서 계속 변하는 연기법 그 자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판단 상황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왜 왜곡이 생기죠? 스님 설명에 따르면 그 왜곡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본능적으로 변화를 멈추고 관계를 끊어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병화를 멈추고 관계를 끊는다고요? 네, 실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딱 고정시키고 분리해서 봐야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스님은 이걸 판단 상황 속의 지금과 판단 상황 속의 여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판단 상황 속의 지금과 여기. 먼저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판단 상황 속의 지금. 실제 상황에서 지금은 어때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죠? 이게 재행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상황 속에서는 이 변화를 마치 정지된 것처럼 인식하려고 해요. 아, 스님이 트신 형광등 예시가 생각나네요. 실제로는 엄청 깜깜이는데 우리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본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변화보다는 정지된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해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도 하죠. 주유소 실험 예시도 있었죠? 사은품 준다는 것보다 당신 차 소중한데 아무 기름이나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손실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변화 이득보다는 정지, 손실 회피를 더 선호하는 우리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에 따르면 실제 상황에서 시간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재라는 순간을 통해 실현되고 확정되면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래, 현재, 과거.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요? 보통 생각하는 거랑 반대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직선처럼요. 바로 이 착각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제대로 못 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로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거나 아니면 과거, 미래 연결은 다 끊어버리고 현재만 딱 잘라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와, 재밌네요. 실제 지금은 계속 변화하고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데 우리는 지금을 멈추고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고 착각하며 산다. 그럼 판단 상황 속의 여기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는 나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의 여기, 즉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해요. 이게 재범모함의 의미 중 하나죠. 제가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고 제 파트너 앞에서는 배우자고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인 것처럼요. 관계 속에서 역할로 규정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판단 상황 속에서는 이 본질적인 관계성을 딱 단절시켜버리고 마치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만 생각한다. 그렇죠. 스님이 드신 예들을 보면 더 명확해요.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남편한테 막 화소연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남편이라는 지금 여기의 관계 역할을
엄마를 잊어버리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들 모드로 돌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많죠. 그게 바로 관계를 단절하고 고정된 나, 아들로서의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고객 앞에서 은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하고 억울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역할, 관계를 잃고 개인, 나만 남는 거군요. 네, 판단 상황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립된 나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는 본인 여기에서의 경험이나 판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 상황, 거기, 이나 제3의 상황, 저기를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오류도 자주 범해요. 스님 예시 중에 회사에서 엄청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마침 TV 보고 있으니까 날 무시하나? 하고 오해하는 남편 이야기 있었죠? 맞아요. 남편의 여기, 힘들었음과 아내가 처한 실제 여기, 집안일 다 하고 잠깐 쉬는 중은 전혀 다른데도 자기 판단 상황 속에서 아내의 상황을 왜곡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판단 상황은 실제 현실인 실제 상황의 핵심 특징, 즉 끊임없는 변화, 지금과 상호 관계성, 여기를 정지시키고 단절시킴으로써 현실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대체 이 왜곡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게 된 걸까요? 스님은 그 답을 12연기에서 찾으신다고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통찰했다는 그거요. 네. 12연기는 보통 윤회 설명으로 많이 쓰이는데 스님은 이걸 지금 여기에서 우리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메커니즘으로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하세요. 12연기는 결과에서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결과에서 원인으로요. 존재하려는 경향성 이유 때문이다. 왜 존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가? 강한 집착, 취 때문이다. 왜 집착하는가? 가래, 아해, 목마름 같은 강렬한 욕망 때문이다. 아, 계속 파고드네요. 네, 왜 가래가 생기는가? 느낌수 때문이다. 왜 느낌이 있는가?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촉 때문이다. 왜 접촉하는가? 6가지 감각기관 유입 때문이다. 왜 감각기관이 있는가? 정신과 물질, 명색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왜 정신과 물질이 있는가? 의식, 식 때문이다. 왜 의식이 있는가? 형성작용, 즉 의지적이고 습관적인 마음의 경향성 행 때문이다. 와, 숨가쁘네요. 그럼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뭔가요? 맨 처음은요? 네, 이 모든 연쇄고리의 가장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그게 바로 무명, 아비디아라는 겁니다. 무명. 드디어 나왔네요. 4강의 핵심 키워드. 글자 그대로는 밝음이 없다, 즉 무지, 오해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고 괴로워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명은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 실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이자 오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님의 설명이 정말 중요하고 독창적인 지점은 이 무명을 단순히 나쁜 거, 없애야 하는 거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데요? 오히려 스님은 이 무명이 생명활동, 즉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하세요. 기능이요? 무지나 오해가 어떻게 필수 기능이 되죠? 와,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생존에 필요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스님의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실제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 재범무화,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성, 재행무상이고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정보의 흐름이고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 그 자체예요. 우리의 마음, 이 인식 시스템이 이 무한하고 복잡한 실제 상황의 정보를 다 처리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다 받아들이긴 너무 벅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님은 식물 예를 드세요. 식물이 땅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흙 속에는 식물에 영양이 되는 요소도 있고 아닌 요소도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식물이 살려면 이 둘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흡수해야 해요. 만약 실제 상황 그대로 모든 게 뒤섞인 채로 구분 없이 다 받아들이면 식물은 죽겠죠.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무명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관계를 단절시켜서 구분하는 거죠. 아,
관계를 끊어서 필요한 것만 골라낸다. 네. 또 다른 예로 하늘을 생각해 봅시다. 실제 하늘은 구름이 흘러가고 빛깔이 계속 변화하고 땅, 나무, 새 같은 하늘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통하고 생각하려면 그 끊임없는 변화를 잠시 정지시키고 하늘 아닌 것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푸른 하늘 같은 어떤 고정된 이미지나 개념으로 만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하늘에 대해 말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러네요. 변화를 멈추고 딱 잘라내야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 상황의 정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그 정보 흐름 속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변화를 정지시켜서 대상을 분별하고 개념화하게 만드는 마음의 근본적인 기질 또는 기능, 이것이 바로 스님이 설명하시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만드니까 밝음이 없다, 무명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고 개념과 언어를 사용하고 판단하고 생존에 필요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바탕이라는 거죠. 아, 이제야 딱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스님께서 무명을 판단 상황의 창조주라고 부르셨군요. 무명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국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무지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니. 네, 바로 그 점이 무명의 역설이고 핵심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이 왜곡 기능, 즉 무명 때문에 우리는 실제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마치 고정되고 분리된 실체들, 나, 너, 사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 즉 판단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착각, 나와 내 것이라는 이 분리되고 고정된 관념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 애와 집착, 취를 낳고 그게 충족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때 온갖 종류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12연기가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12연기가 보여주는 괴로움 발생 메커니즘이고 불교의 근본 진리 중 하나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예요. 무명은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지만 동시에 그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이중성,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깊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군명서진 스님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4강에서 나, 즉 중생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 12처, 18개, 5원을 설명하시면서 그 인식 과정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명이라는 게 있다고 보셨어요. 네, 이 무명은 실제 상황의 변화와 관계성을 딱 멈추고 끊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생존하게 하는 필수 기능이지만 바로 그 왜곡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오해하고 나와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애착과 집착을 일으키고 결국 괴로움을 겪게 된다. 12연기는 바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이 연기 과정이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님은 이 괴로움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괴로움과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 강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십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군맹서진 스님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4강을 통해서 나의 인식 과정과 그 뿌리에 있는 무명이라는 이 놀라운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는지, 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실마리를 얻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명이 단순히 나쁜 무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 기능이면서 동시에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스님의 통찰은 정말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외부 상황 탓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인식 방식 자체에 내재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죠. 끝까지 이 깊을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르침을 나눠주신 군맹서진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저희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강 받아야 할 괴로움과 받을 필요가 없는 괴로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본 무명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괴로움은 또 무엇인지 더 깊이 분석하면서 괴로움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지혜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